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000억 원대 고객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투자자문업체인 이순 투자자문 대표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4편에서 보스턴의 헤지펀드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5편에서는 2015년 상반기에 실업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제목은 여의도의 지하세계, 유사투자 자문 사기, 대여계좌업체, 아프리카 방송, 그리고 슈퍼개미. 4편에서 보스턴의 헤지펀드에 사직서를 던지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건강이 제 인생에서 최악이었습니다. 간과 신장이 안 좋아서 얼굴은 누렇게 떴고 단백뇨가 나왔고 눈은 침침했으며 입은 바짝바짝 말랐고 두통은 심했습니다. 장에는 궤양이 다수 발견되었다 하고 그래서 경산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계속 요양을 했어요. 그러다 슬슬 정신을 차리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10년 전에 기세 좋게 한국 떠나서 일본, 홍콩, 중국, 레바논, 뉴욕, 시카고, 보스턴을 거쳤지만 몸만 이렇게 다 상해서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돌아왔구나.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계속 살아야 하는데. 게다가 보스턴의 헤지펀드만 믿고 3편에서 제 미래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했었는데 절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 제 친구에게 볼낯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2015년 봄에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단칸방에 자리를 잡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등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때는 한 페이지짜리 레주메와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커버레터 정도만 보내는데 저는 이게 30대 되어서 이런 걸 처음 적어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적을 것도 많고 그래도 이리저리 몇 군데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도권에서는 잘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단순히 실력 미달이었을 수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이유를 대놓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30대 초반밖에 안 되었는데 미국에서 자금 운용 경력도 4년 정도 있고 헤지펀드 설립에도 참여했고 그러니까 그냥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루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는 너무 많은 돈을 받았었다 보니까 운용 경력에 맞춰서 직급을 높여주자니 나이가 너무 어리고 나이에 맞춰서 직급을 주자니 금방 다른 데로 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당시 저는 그렇게 실패를 겪고도 취업 생활을 오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는 제가 신세를 졌던 그 친구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어디든 취업을 해서 미국 석사 준비를 하여서 미국에 재도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사람 선별하는데 잔뼈가 굵으셨던 인사 담당자분들 눈에는 뻔히 보였던 거겠죠. 그래도 나름 면접을 이리저리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던 곳이 있는데 투자 자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뉴스나 각종 매체나 블로그나 위키피디아 이런 곳에 이숨 사건은 다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모자이크 처리나 익명 처리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때 일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기 왼쪽이 소파에서 잠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이상하게 오피스는 엄청 으리으리했는데 죄다 비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는데 지원했던 이유가 웹사이트 찾아봤더니 나름 제도권의 대형 H자산운용 그 전 대표님이 여기 현재 대표로 계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과 면접이 잡혀서 보러 왔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두 분이 계셨고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우르르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진짜 한 20명 정도 전부 하나같이 굉장히 예쁜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 남직원이 정말 한 명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그 대표님이랑 차장님 한 분과 같이 면접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참 저는 특이했던 것이 면접이라고 하면 거의 시험 수준으로 시장 상황이나 경제 전반 혹은 테크니컬 문제들, 옵션 가치 평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의 면접 전 며칠은 엄청 공부를 해서 준비하거든요. 이날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면접이 거의 제가 그런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면접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 대표라는 분이 저에게 탐나는 인재인데 지금 그쪽에 자리 하나 주면 어차피 6개월도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곧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금 운용 좀 맡겨볼 테니 연락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쯤 돼서는 속으로 그런 자리라도 지금 감지덕지해야 될 판인데 생각했죠. 근데 면접일 끝나고 그 옆에 있던 차장님이 담배 피신다고 같이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려갔었는데 공터에서 그분이 담배를 피시면서 저에게 이력서도 보고 하면 충분히 제도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오려 하시냐고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상한 불법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만두려 한다고 그런 예쁜 여성 직원들을 동원해서 세일즈에서 투자 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이상하고 방금 면접 보신 대표님도 실제 대표가 아니라 바지 사장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참 이 차장님을 몇 달 후에 또 다른 면접장에서 만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회사가 개미들 돈 3천억 원을 사기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사람인 통해서 그때 이력서를 이숨투자자문에 보냈던 시기인데 보시면은 3월 17일에 지원해서 그 직후 면접을 봤었거든요. 이 이숨투자자문이 기사별로 뭐 3천억대 사기다 혹은 3천 명을 상대로 1,400억 사기다 말이 다르던데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봤던 이 3월이 언제냐면은 이 사건 요약은 이 블로그에서 발췌했는데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1,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기가 시작되던 시점에 제가 면접을 봤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게 이 당시에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고 한 달 동안 낙방만 하다 보니까 이젠 그냥 받아주는데 아무 데나 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여기서 오퍼를 줬으면 수락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이 사기를 칠 때 제 경력도 투자자들 속이는데 이용했겠죠.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겠죠. 보스턴에서 겨묻은 개를 피하려다 똥통으로 빠진 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취직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트레이딩 업계에 취직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에는 트레이딩 업계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딜링룸이라는 공간에서 매매하는 그런 소수의 트레이더들이 존재하긴 했는데 산발적으로 소수의 팀들이 있고 인프라나 자금 규모도 너무 영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절대로 한국의 트레이더분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는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도 여러 있었지만 전체적인 산업으로서의 트레이딩 업계는 그런 지속 가능한 토양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척박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트레이딩 산업이라고 하면 헤지펀드나 전문 프랍 트레이딩 회사들이 수백 수천 개가 존재하고 회사의 개발자들만 해도 수십 명이 되고 자금 규모도 다른 대형 금융 회사들만큼 수천억, 수조 원 정도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손실 한도도 몇 억밖에 안 되고 1년 계약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 딜링룸을 운영하는 증권사 측에서도 일회성으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업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한국의 트레이딩 바닥에 정통한 브로커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당히 깔끔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바닥에 정통하고 인맥도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통하다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알아지고 해서 저도 소위 그 바닥의 많은 사람들을 점점 가지치기 하듯이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소위 말하는 슈퍼개미 분들도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후문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슈퍼개미 분들 중에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세간에는 몇백억을 벌었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사실은 리딩방 업체 등을 운영해서 번 돈이었던 케이스도 있고 수백억을 만든 후 추가 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다 날려먹어서 각종 줄 소송에 시달리고 빚독촉을 받아서 가택도 압류 상태인데 겉으로는 계속 그런 활동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바닥에서 슈퍼개미들을 직접 만나고 그 주변 지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실상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직접 저에게 각종 제의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소위 여의도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들어왔던 제의들이 다수 있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자금을 운용해 달라는 제의였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당시에 제도권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음성적인 부분들만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절대로 한국에서 정식 투자 1임업이나 투자 자문사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것은 좀 특이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로커가 스포츠카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서 세일즈를 해서 200억 정도를 모금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나 의사들의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데서 모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노는 현금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2차적으로는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20%에서 30% 연수익을 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지만 5년 전만 해도 제가 연 15에서 20% 수익률을 목표로 해보겠다고 하면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운용을 맡겨놓고 손실이 나면 칼부림이 난다든지 그런 호러 스토리도 있었고요. 세 번째 놀랐던 것은 정말 탈세가 만연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기업들부터가 조직적으로 편법을 쓰고 대규모로 탈세를 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버젓이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일반인에게 도덕적 해이가 없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착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제이들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일단 출처도 모르는 돈 세탁일지도 모르는 돈에 연루되고 싶지도 않았고 수익률 기대가 터무니없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제의는 아프리카 방송에 관한 제의였습니다. 어떤 지인 A씨를 통해서 아프리카 방송인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B씨는 당시 아프리카 주식 방송에서 5위권 내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의도의 어느 카페에서 A씨와 B씨와 함께 만나서 2층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휘황찬란하게 명품을 휘감고 오셨던 그 B씨의 인상 깊은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유학생 출신 S라는 방송인이 해외대학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9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월가 아저씨는 시카고에서 트레이더도 했으니까 힘을 합치면 1위 탈환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함께 일하자 하시면서 본인 수익이 많을 때는 한 달에 최고 1억 8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1억 8천이라니. 근데 하는 말이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고 대부분의 수익은 대여 계좌라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여 계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에 대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흔히 말하는 신용이나 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1억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억을 빌려서 자본금은 1억인데 2억 원 어치를 사면 레버리지는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럼 주식이 10%만 올라도 20%를 벌 수 있는 거고 레버리지가 10대 1이면 주식이 10% 오르면 100%를 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주식이 10%만 내려도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가 몇십 대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물 1계약당 증권사에서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명목 단위로 1억 원치를 사는데 증거금을 1,000만 원을 요구하면 레버리지를 최대 10대 1을 쓸 수 있는 거고 명목 단위로 1억 원어치를 사는데 증거금을 100만 원만 요구하면 레버리지를 최대 100대 1을 쓸 수 있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확 움직일 때 대비한 손실담보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증거금 요건이 굉장히 적었고 많은 개미들이 또 수익률에 대한 욕심과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지나친 레버리지를 쓰다가 파산한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이 증거금을 대폭 올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어치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만 원은 예치해야 된다.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대박을 노리는 개미들의 니즈,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규제로 막혀버린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업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대여업체인데 가짜 증권사라고 보시면 돼요. 1억 원치 1계약을 사는데 제도권에서는 2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100만 원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을 하면 자체적으로 만든 HTS 프로그램도 있어서 보내주면 그걸 받아서 개인은 컴퓨터에 깔고 거기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증거금이란 제도가 왜 있을까요? 1억 원어치를 사는데 100만 원만 예치하도록 하면 말 그대로 1%만 반대로 가도 전액 손실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줄줄이 잃는 개인들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증권사들 입장에서 예기치 않은 변동성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고객이 100만 원을 예치하고 1억 원어치를 샀는데 밤중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개장을 했는데 이미 10% 하락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1억 원이 9천만 원이 되잖아요. 고객은 100만 원만 예치해뒀는데 손실은 1,000만 원이 났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가 900만 원을 수금을 해야 됩니다. 고객한테. 이게 잘 될까요? 아니 내가 예치한 100만 원이 오릭 나면 거기서 반대 매매했어야지 하고 따지는 고객도 있을 거고 여러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권사 측에서 고객들한테 지나친 레버리지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2015년 1월 달에 스위스 프랑이 유로화와
고정금리를 폐지하면서 순식간에 20%씩 움직인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때 많은 FX 외환 브로커들이 파산했습니다. 특히 외환이란 것은 평상시에 움직임이 주식시장이나 원자재처럼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많이 쓰이는 상품인데 이런 케이스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증거금이란 제도는 개인들의 과도한 도박식 매매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 애초에 증권사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그런 담보예요. 결국 신용이나 미수처럼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증권사 측에서. 그런데 대여업체들이 이렇게 작은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봤더니 실제로 대여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본인의 매매 주문이 시장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대여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 상에서는 매매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시장으로 주문이 나가지가 않는 거죠. 물론 가끔은 시장에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케이스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1억 원어치를 100만 원만 내고 100대1 레버리지로 위험하게 매매하는 개인은 매매하다가 거의 99.9% 손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여업체 측에서는 그 개인의 주문을 실제 거래소에 그대로 내보내게 되면 내보낸 주문에서 손실 입고 그 손실을 개인한테 전가해야 되죠. 근데 손실 입을 게 뻔한 주문이니까 그냥 거래소에 내보낸 척을 하면 개인은 손실로 끝났지만 사실은 대여계좌 업체 안에 그 개인의 돈은 안전하게 남아있게 되죠. 레버리지를 대여계좌를 통해 그만큼 높게 쓰면 승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대신에 가끔 한 번 이기면 대박이 터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대여업체 측에서는 그냥 주문이 내보내진 척만 하는 게 이득입니다. 개인들은 본인들이 섀도우 복싱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매매하다 잃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잃으면 개인이 대여업체에 예치한 돈은 그대로 대여업체가 꿀꺽 먹습니다. 그 B씨가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한 달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이 대여업체를 알선했기 때문이에요. 그 B씨를 통해서 대여업체를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잃는 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B씨가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결국 B씨가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 소리는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그 몇 배인 몇 억을 대여업체로 잃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도 가끔 대박 터뜨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제가 실제로 이 질문을 B씨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B씨가 하는 말이 맞다. 가끔씩 300만 원 넣고 1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 일이 생기면 대여업체에서 전화선 뽑고 사무실 비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새로운 업체로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대여 계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더라도 신고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세상인지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사회초년생에게는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고작 한 달 만에 버는 것도 그랬고 그 버는 방식도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방식이었는데 백주 대낮에 버젓이 방송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성적인 대여 계좌에 입금을 하는 피해자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여 계좌에 유도를 하는지를 들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준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여 계좌 언급을 하지 않고 HTS만 보여주며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자 중에는 시청자인 척 하는 스파이를 심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B씨가 방송할 때 A씨가 시청자인 척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청자인 척 하는 스파이가 방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시청자들 수가 늘어나면 넌지시 공개적으로 물어봅니다. 저 HTS 처음 보는데 어디 계좌 쓰시는지. 그럼 B씨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다고 하며 대답을 처음에는 회피합니다. B씨 본인도 이 대여 계좌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 테스트해보고 있다면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대답을 회피하죠. 그러다 때가 무르익으면 또 심어놓은 그런 시청자인 척 하는 분이 또 다른 아이디로 또다시 질문을 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 그때 가서 못 이긴 척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러니 개인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다른 시청자들도 개인톡을 하도록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여론을 부추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사의 구물망에 잡히더라도 실제 대여 계좌 업체를 운영한 쪽은 구속될 수 있어도 이렇게 회원들을 추천해준 측은 딱히 법적인 처벌 기준이 모호해서 처벌이 잘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프리카 방송에서 절대로 실명을 쓰면 안 된다고도 알려줬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돌아온 날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한켠에서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의 꽃이 피려고 하는구나. 눈 딱 감고 6개월만 하면 10억 원을 버는 건데 그 돈으로 전업 투자를 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여 계좌에서 손실을 내는 사람들도 결국 본인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불법적인 걸 하는 게 아닌가. 자업자득이 아닌가. 내가 그들을 특정 업체로 추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또 다른 업체로 인도할 것이 아닌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합리화를 해보려 시도하는 저, 그리고 그런 저를 쓰레기 같다고 욕하고 경멸하는 저, 제 안의 수많은 제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도덕심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몰락했어도 한때 시카고에서 미국 전체 옵션 물량의 10%를 거래하던 팀의 트레이더였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길거리 하이에나처럼 남의 등을 쳐먹고 사는 시정잡배가 될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인 B씨는 그러면 방송 전면에 나서도 되지 않으니 지금 A씨가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데 A씨를 빼고 본인과 따로 협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왔고 B씨에게 저를 소개해줬던 A씨는 B씨가 본인에게 10%를 떼주고 있었는데 요즘 그걸 아까워하는 눈치라며 B씨의 방송 노하우는 본인이 다 습득했으니까 B씨를 빼고 본인과 2대8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되니까 트레이딩 시그널만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방송 전면에는 따로 내세울 걸그룹 연습생을 섭외해놨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로는 아이돌이나 걸그룹을 지망하여 연습생 신분으로 있다가 데뷔를 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는 연습생들이 꽤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방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나 매수 매도 추천은 옆에 채팅으로 알려주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호구 같은 아저씨들이 별풍선을 무더기로 쏴주고 손실을 봐도 눈 감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이후로 그들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쓴웃음이 났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고 살면서도 함께 동업하는 사람조차 믿지 못하고 서로 배신할 기회를 노리는 삶.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 악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프레타라고 하는데 전생에서 탐욕으로 인해 죄를 지은 자들이 악귀로 환생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욕망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이 악귀죠. 반년 남짓한 기간 동안 수많은 악귀를 만났습니다. 본인의 경력을 날조하고 과장하고 트레이딩에 대한 책을 지어 베스트셀러가 된 저자, 현금 뭉치를 골프 가방에 들고 다니며 돈 세탁과 탈세를 하는 자, 회사 돈을 횡령하여 구속수감까지 되었으면서 버젓이 방송 활동하는 자칭 금융 전문가, 불법적으로 가상 HTS를 만들고 개미들의 손실을 유도하여 한 달에 최대 5억씩 쓸어 담는 대여 계좌 업체들,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 듯 하면서 대여 계좌 업체와 결탁하여 개미들을 유도하는 방송인들, 이런 음지에서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제도권의 합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도 과대 광고로 개인의 돈을 긁어모은 후 폰지 사기를 행하는 일부 투자 자문사, 2009년도 영화 작전에서 등장하는 개인의 거래 내역인 장판지 사건이 모태가 된 어엿한 제도권 메이저 증권사에 연루된 기사로 보도되지 않았던 사기 사건, 그 외 증권사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범죄와 꼬리 자르기들, 작은 돈으로 수백억을 벌었다고 떠들면서 뒤로는 투자자들의 빚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슈퍼개미, 기업 고위 임원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하며 정보를 얻어 내부자 거래를 하는 애널리스트, 2015년 반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낮과 밤으로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부분은 과장이거나 허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음지는 분명히 일부분일 뿐이고 양지에서 열심히 리서치하고 노력하고 기업 탐방하고 그렇게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증권사 직원분들과 금융업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준법의식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칫 한 발짝만 옆으로 잘못 디디면 평행세계처럼 그곳에 악귀지옥이 있다는 것. 악귀란 무엇일까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탐욕을 부려서 환생한 존재, 억겁의 시간을 고통받아야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 같은 정의에는 선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욕구가 아닌 탐욕, 즉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한 달에 1억 8천만 원을 번다는 그 B씨조차도 저희 눈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그 내적인 불안과 정신적 빈곤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명품과 물질과 돈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남을 속이고 이용하게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연이은 실패에 심신이 지쳤던 저도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사는 사회에서 한 발짝 추락해 탐욕의 지옥으로 빠지려고 하는 악귀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서 악의 꽃이 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계속해서 고민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제가 과연 그들을 재단하고 성토할 수 있을까요? 그 A씨도, 아프리카 방송인 B씨도, 빚에 쫓기던 슈퍼 개미분도, 대여 계좌를 운영하는 업체 사장분도, 심지어 유사 투자 자문으로 폰지 사기를 하던 그 대표분도, 저보다 살짝 더 불우한 인생의 진로 끝에 그렇게 살게 된 평행 세계의 또 다른 저는 아니었을까요? 2014, 2015, 2016년 그 3년간의 살얼음판 같던 시간 동안 제가 적어도 제 자식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행동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0대의 저라면 고고하게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라는 인간의 알맹이도 본질적으로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한 분들과 같은 경로를 살아왔다면, 혹은 유혹이 조금이라도 더 심했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하였을지, 아니면 더 심하게 행동하였을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도 그러한 음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그러한 사기를 현명하게 피하시되,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너무 재단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러한 음지에 살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귀도에서라도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만악과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이거나 분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욕심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수, 즉 실력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양지로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가제 썰 5편, 여의도의 지하세계 편이었습니다. 지하세계라지만 저희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6편에서는 제가 이 지하세계의 바닥을 뚫고 더욱더 심연 깊은 곳으로 내려갔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